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714명으로 16일 연속 10만 명 미만을 유지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23명으로 일주일째 500명 아래에 머물고 있고 사망자는 48명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다음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누적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 1,49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 인구 500명 가운데 1명꼴로 목숨을 잃은 건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는 미국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선 안 되겠지만 온 국민이 이뤄낸 방역 성과를 근거 없이 스스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이 난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해당 빨대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종이 빨대 공급 업체가 빨대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코팅액 배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빨대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6,714명으로 전날보다 15,0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2만 명 넘게 줄어서 유행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26,686명으로 수도권 40.9%, 비수도권 59.1%입니다. 전체 확진 규모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줄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어서 현재 423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8명으로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의 재택 환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24만 7,357명으로 전날보다 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9,778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 내려가 21.5%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1%,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4.5%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엔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는 수학자들이 분석한 코로나19 전망 연구를 모아 발표한 유행 예측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 분석연구팀장은 현재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누적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에 정쟁이 끼어들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이자 중대본부장으로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방역 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 왔기 때문에 잘 대처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중심을 잘 잡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행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선 안 되겠지만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스스로 폄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 동안 1,49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산했습니다.
세계 인구 500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미국은 사망자 수가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미국. 급속히 늘어난 주검을 매장 대신 화장으로 부랴부랴 처리하고 있습니다. For a lot of families, honestly, it was sort of their only choice. I mean, most of these deaths people were not prepared for. Didn't have I'd say financially to prepare for a burial. It's obviously very expensive.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등 미주 지역과 아프리카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만 3,033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선 확진자가 감소했지만 아프리카는 31%, 미주 지역은 13% 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의 보건당국은 최근 자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독일이 55만 8,958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38만 455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휩쓸고 간 지난 2020년과 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490만 명인 것으로 WHO가 추산했습니다. Most of the excess deaths, that's 84%, are concentrated in Southeast Asia, Europe, and the Americas.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500명 중 대략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델타 등 기존 변이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미국 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속 전염병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2일 네이처 포트폴리오 저널 홈페이지에 매사추세츠주의 코로나19 환자 13만여 명의 입원 및 사망 정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은 변이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 변수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크게 달라졌고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며 이런 차이를 반영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에서 주목한 교란 변수는 새로운 백신 및 치료 도입, 다양한 공중보건 전략 시행,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의 취약성, 다른 질환수를 나타내는 동반 질환 지수 등입니다. 중국 베이징시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일부 구의 재택근무령이 내려져 전격 봉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그제 하루 무증상자를 포함해 5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17개구 가운데 15개에서 최근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시는 이에 따라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도심의 차오양구에 대해서 어제부터 대중교통을 통한 출근을 금지하는 재택근무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시는 또 차오양구 이외에 퉁저우구에도 추가로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베이징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일주일 동안 등교를 중단하고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량이나 송전 철탑 등 철도 시설물들은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지만 사람이 직접 하기엔 어렵고 사고 위험도 큰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무인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철도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론이 철도 교량 가까이로 천천히 날아갑니다. 교량 상판은 물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교량 하부와 교각까지 꼼꼼히 촬영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철도 시설물 안전 점검 자동화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드론 비행까지 무인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복합 항법 시스템을 적용해 GPS 신호가 없는 교량 하부에서도 스스로 충돌을 피하며 자율 비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오가는 교량과 달리 철도 교량은 강한 열차풍으로 그동안 드론 운영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개발한 드론은 초속 8m의 돌풍에도 끄떡없고 전자파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손상 감지 소프트웨어로 전송되는데
인공지능이 교량의 손상 종류를 분류하고 크기와 위치도 정확하게 분석해 3차원 지도에 표시합니다. 기초적인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드론에서 보내온 여러 가지 사진들을 비교 검토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시설물의 손상을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개발한 시스템은 이동형 지상 관제국 차량에서 운용할 수 있어 어디서든 쉽게 교량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500m 되는 교량을 점검하는데 기존에는 유관에 의존해 24시간 정도 걸렸지만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무인으로 7시간이면 점검을 마칠 수 있어 점검 시간이 71% 줄어듭니다. 우리 철도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이 노후화된 시설물을 우리 완전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내년 6월까지 전국 철도 시설물 10곳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직원 교육과 매뉴얼 작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교량 점검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네, 오는 6월 2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의 심장은 75톤급 엔진입니다. 영하 180도 극저온의 액체 산소와 또 연소 때 발생하는 3,300도의 열을 모두 견딜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민간 기업에서 이 엔진을 제작했는데 내년 3차 발사를 위한 엔진까지 모든 엔진이 출하됐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수증기와 함께 강력한 화염을 내뿜는 로켓 엔진.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75톤 엔진입니다. 4개의 75톤 엔진을 묶으면 300톤급 추력을 내는 누리호 1단이 되고 2단에는 1개의 엔진이 자리 잡습니다. 엔진 성능 시험과 지난해 1차 발사, 그리고 오는 6월 15일과 내년으로 예정된 2, 3차 발사까지 모두 34개의 엔진이 사용됩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처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시험을 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해왔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체 로켓 엔진을 설계, 제작, 시험을 다 마쳤고요. 제작을 맡은 민간 기업에서 마지막 누리호 75톤 엔진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3차 발사 이후 누리호 엔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차례 더 발사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엔진 개발도 시작됩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달 탐사선을 보내는 수준 정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더 좀 성능이 뛰어난 그 계량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핵심 기술 75톤급 엔진. 한국형 엔진의 첫 완성 사례로 달을 넘어 행성 탐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빨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해당 빨대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이 난다는 고객 의견에 따라 지난달 25일 해당 물량을 전부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스타벅스에 종이 빨대를 공급하는 업체가 3곳인데 이 가운데 한 곳이 특정한 시기에 제조한 빨대에서 냄새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냄새 문제는 제조사가 종이 빨대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코팅액 배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종이 빨대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다며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충청권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 병원이 신장 장기 이식 의료기관을 재배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장 환자에게 맞는 신장이 확보돼도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7년째 투병 중인 A씨. 지난 3월 투석 치료를 받으러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분간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대전 중북구 가장 큰 병원에서 4월 1일부터 당분간 그 장기 이식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 투석 환자들한테, 그 장기 이식 대기자들한테. 알아보니 현재 병원에 신장 이식 수술이 가능한 외과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남대병원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2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명이 연수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한 명도 퇴직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기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남대병원이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자연히 보건복지부가 신장 이식 수술을 못하게 조치한 겁니다. 충남대병원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외과의를 모집하고 있으며 환자가 원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과 교수님을 지금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종병원에 혈관외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가능하면은 그분을 9월 내지는 조금 더 빠르면 7월까지 모셔서. 하지만 매주 수차례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치료기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충남대병원에 남기로 한다면 환자에게 맞는 신장이 확보되더라도 수술을 받지 못해서 이식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 환자가 신장 2개 중 1개를 먼저 이식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사라졌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이식 준비를 하라고 3번씩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올 초 가을에 이식 수술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충남대병원은 서둘러 이식 자격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피를 말리며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대처가 적절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크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건 2000년 5월 회의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추가 빅스텝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연준의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줄었는데 원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해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아야 달러가 안 빠져나가는데 우리보다 미국이 더 높으면 달러가 유출되게 되는, 환율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솟는 국내 물가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외적으로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3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달 연속으로 적어도 연내 3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등폭을 모두 반납하고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금리 오름세에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에도 같은 증산량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른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날 뉴욕 증시는 3% 안팎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이 우려하는 0.75%포인트 대폭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는데 시장이 안심한 겁니다. 75 basis point in an increase is not something the committee is actively considering. 하지만 하루 만에 금융시장은 다시 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3% 이상 떨어졌고 나스닥은 5% 가까이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더 떨어진 겁니다. 금융시장 급락은 일단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기술주와 성장주의 미래 수익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입니다. The market is in an enormous amount of uncertainty, and uncertainty is one of the biggest killers of any market. And so the fact that we are uncertain about what inflation is going to do, what the Fed is going to do in reaction to inflation. 여기에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사실상 증산을 동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증산 요구에도 다음 달 증산을 이번 달과 같은 수준에 합의한 겁니다. 산유국들의 증산이 없는 상황에서 EU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면 유가 폭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두어 번 더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 상황에 연준의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세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과학과 예술, 얼핏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른 분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건축물, 그림, 조각 등 예술 작품들 속에는 다양한 과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새로운 코너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예술 속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